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세 편의 작품을 공부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설을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허구적으로 꾸며쓴 내용의 작품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꾸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왔었던 1920년대, 1970년대, 80년대 혹은 일제강점기 이러한 실제적인 배경들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굳이 소설 속의 배경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만들어낸, 그러니까 시라고 했을 때 시도 그냥 짧은 작가의 감성을 담은 글, 소설도 재미있는 갈등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당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나 소설 속에 넣어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있었던 배경들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작품 속의 배경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주제하고 연결을 좀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요. 노새 두 마리입니다. 자, 노새 두 마리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봤을 때 줄거리에 아마 노새 두 마리가 일단 나타날 것 같고요. 실제로 읽어보면 노새 한 마리는 소설 속에 등장을 하고 또 다른 노새 한 마리는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줄거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26페이지에 줄거리가 나타납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땐 1970년대입니다.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구주택,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옛날 집들하고 그리고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새 건물 같은 깨끗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대. 그렇다 보니까 옛날 그 삶의 모습과 좀 최신식의 삶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글의 주인공들은 구주택에 살고 있는 가난한 형편의 인물들이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구주택에 바로 옆에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자신들의 삶에 이렇게 비교가 살짝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나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연탄 배달을 하는 인물이지만 그 당시에 연탄 배달을 차라리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노새를 이용해서 연탄 배달을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던 시대인데 노새를 가지고 연탄 배달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끌고 가는 그 노새가 어느 날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노새의 고삐가 풀리면서 노새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노새를 찾기 위해서 나와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노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소식인데 어머니가 전하는 소식은 이거죠. 우리 집 노새가 동네 시장통을 뒤집고 다니면서 시장통에 있는 물건들을 다 흐트러 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더라. 노새는 잡지 못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 집 노새가 다른 집 가게에 피해를 줬으니 그 피해를 물어주거나 아버지가 대신 잡혀가야 된다 라고 경찰이 윽박을 지르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고 다시 한번 노새를 찾기 위해 집 밖을 나서는 장면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사실적이면서도 되게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운수 좋은 나라고 비슷하게 그 도시 속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 도시 속에서도 빈민층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고달픈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24페이지의 해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설을 보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1970년대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해설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많은 내용들이 다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우리 마을에 생겨난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 구주택만 있었을 때는 구두 닦기도 동네에 들어오지 않았고 청소부 아저씨들도 동네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슈퍼에도 다 말라 비틀어진 귤이나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문화주택이 생긴 뒤로 우리 마을 슈퍼가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뭐 환타나 뭐 미란다 이런 음료수도 들어오고 떠먹는 아이스크림도 들어오고 그리고 구두 닦기도 들어오고 우유 배달부도 들어오고 청소부 아저씨들도 골목까지 와서 짐을 다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런 장면들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서서히 산업화되어가는 시대의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125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면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노새가 도망가 버린 후로 나하고 아버지는 둘이서 동물원을 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동물원에 이끌려서 가는데 내가 동물원에 있는 말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드는 생각이 어쩜 이 말은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처럼 이 말처럼 둘 다 외모가 닮아서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길게 째진 눈이나 벌렁거리는 코 이런 외모 밖에도 우리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만 하고 고생하는데 실상 알고 보니 도망가버린 그 노새도 매일 아침 눈 뜨면 자기 전까지 매일같이 우리 식구들 때문에 고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말의 형상과 비슷한 우리 아버지, 결국은 노새와도 비슷한 우리 아버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새 두 마리는 첫 번째는 진짜 도망가버린 노새를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새처럼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고생만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다 보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별 수 있겠니? 내가 노새가 되는 수밖에 라고. 내가 노새처럼 일을 하는 수밖에 없지라는 말에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긴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사실상 노새라고 하는 건 지금 이 1970년대 산업화된 시대에서 운송 수단으로 쓰기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운송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이제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새 두 마리의 의미는 첫 번째, 진짜 노새입니다. 도망가버린 진짜 노새.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둘 다 가족을 위해 고달프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근대화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응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노새 두 마리다라고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요. 1970년대 이렇게 산업화되다 보니까 도시 변두리에 서서히 문화주택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나 노새가 끄는 마차가 과거엔 있었지만 사라지면서 이제 자동차, 삼륜차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던 그때 당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동네와 새동네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구동네에서는 판잣집, 그리고 구멍가게에는 말라비틀어진 사과, 그리고 청소부가 골목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동네가 들어오자 2층 집이 생겨나고 문화주택이 생겨나고 구멍가게에도 좋은 물건이 생겨나고 우유배달부, 신문배달부, 구두닦기 등이 동네 골목 안까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빈곤층과 부유층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 둘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버지와 노새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노새와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외모가 닮았던 거죠. 길게 째진 눈, 벌렁거리는 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짐을 지고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버지나 노새나 닮았다. 그리고 세 번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와 노새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제랑 연결됩니다. 지금 나와 아버지는 도시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도시 변두리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산업화 근대화 되어가면서 아파트도 생겨나고 좋은 도시도 생겨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생겨서 돈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물건이 생겼어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가 되어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꿈에 쓴 소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바로 소설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짐작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흰 종이 수염이라고 하는 소설하고요. 세 번째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배경이 비슷합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는 소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흰 종이 수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분명히 흰 종이 수염, 하얀색 종이로 만든 수염일 거고 이 종이로 만든 수염이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대적인 배경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인공은 동길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초등학교 정도를 다니고 있는 나이 또래의 아이고요. 이 동길이는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같이 살긴 하는데 현재 아버지는 6.25 전쟁 때문에 노무자로 나가 있어서 집에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학교에서 사친회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생회비 정도 되겠죠. 그 회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노무자에 가서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 밀린 사친회비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채로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돌아와 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팔을 보니 한쪽 팔이 없어요. 전쟁에 노무자로 나갔다가 한쪽 팔을 잃고 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보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이 동길이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왜 팔뚝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놀리기 시작하고 동길이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아버지는 그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동길이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동길이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싸우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요. 아버지는 어찌됐든 한쪽 팔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 직장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영화관에서 광고를 하는 인물인데 그 광고가 사람의 몸에 어떤 꽃갈 모자 같은 걸 쓰고 이런 간판을 몸에 걸쳐서 간판에다가 영화의 제목을 붙이고 턱에는 하얀색 종이 수염을 붙인 채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거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 광고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되게 전문적인 일이라거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동길이도 보게 되고 동길이 친구들도 보게 되고 결국은 동길이 친구가 동길이를 놀리게 되고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그 종이 수염을 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채로 막 뜯어 말리는 장면이 이 소설의 마지막이죠. 자,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하느냐? 분명히 핵심은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동길이의 가족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팔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나 순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길이 아버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신이 일을 해서 동길이도 학교에 보내고 돈을 벌고자 하죠. 자, 이게 바로 극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인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소설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순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에 나와 있는 해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27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 노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노무자가 그 1950년대 전쟁 직후에 그 전쟁에 필요한 인력들을 착출해서 강제로 끌려가던 그 인물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전쟁 직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129페이지를 보면 동길이는 온몸에 쥐가 나는 듯했다. 치가 떨렸다. 불이 났게 밖으로 헤엄쳐 나온 그는 후다닥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그 위에 보면 동길이의 친구인 창식이라는 녀석이 동길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다음부터 동길이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왜 팔뚝이 새끼 목욕하네? 왜 팔뚝이 오늘 학교 왔네? 라고 놀리죠. 그러자 화가 나서 지금 친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동길이의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갈등의 모습을 보자면 동길이하고 동길이 친구들 간의 외적 갈등이 되는 거죠. 자, 지금 130페이지의 해설을 보면요. 내 팔이 하나 안 없어졌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 팔뚝이 하나 떨어졌다는 걸 알면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인데도 이걸 보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내 팔뚝이 없어진 걸 스스로 얘기하죠. 이렇게 웃으면서 자신의 비극적인 장면을 드러냈을 때 비극성이 더 고조됩니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던져주고 부정적인 결말을 봤을 때 그 비극적인 상황이 더 극대화되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장면인 거죠. 131페이지의 두 번째 해설을 보면요. 흰 종이 수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그 흰 종이 수염이 한쪽 팔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힘들게 오려가지고 붙이고 가족을 위해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그러할 중심 소재인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핵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등 양상 두 가지 나타납니다. 둘 다 외적 갈등이고요. 아버지는 학교에 가거라. 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동길이의 외적 갈등 하나 드러나고요. 아이들이 자꾸 동길이를 놀립니다. 그리고 동길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외적 갈등입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사투리가 사용되는데요.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훨씬 친근한 내용을 보여주고요. 재미랑 흥미를 유발하죠. 그리고 향토적 사실적 생동감. 사실 이 내용은 사투리를 사용한 어떤 소설이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자, 시대적인 배경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따라서 전쟁 직후라는 걸 알려주는 소재, 사친회비, 노무자, 징용, 책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흰 종이 수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리고 이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되게 중요하게 잘 봐두세요. 아버지의 모습이 흰 종이 수염을 붙임으로 인해 훨씬 더 우스꽝스럽고 친구들이 놀리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죠. 그럼 이 우스꽝스러운 건 사실 해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해학적인 장면은 사실은 되게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한쪽 팔을 전쟁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가 아닌 전쟁으로 인해서 잃고 온 것도 서럽고 비극적인데 그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러한 일밖에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소재고요.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하다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삶. 하지만 흰 종이 수염으로 다시금 직장을 얻어서 가족들을 건사하려는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이 글의 배경 역시 6.25 전쟁 직후입니다.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떤 한 인물의 기억 속에 들꽃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작품의 회상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요. 이 들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들꽃이라고 하는 건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명선이를 뜻하는 인물이고요.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란을 가게 되는데 우리 마을은 그 피란 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다 가면 마을에 뭐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마을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피란민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란민이 확 왔다가 빠져난 그 자리에 한 아이가 남겨지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명선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남자아이 같아서 그동안은
수많은 남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남자아이에게 이 명선이가 접근을 해서 너희 집에 밥 있니? 라고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반가워하지 않지만 이 명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금가락지를 보여줍니다. 길에서 떨어졌는데 요걸 주었어요 라고 금가락지를 주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아이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니 이리 오거라 하면서 밥을 내주죠. 그리고 이제 금가락지를 받고 한 며칠간은 잘해주다가 아이를 또 불러다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사실대로 말해라. 금가락지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자 아이는 계속해서 명선이는 주었다니까요?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찌 네 눈에만 그렇게 잘 보인다니 사실대로 말해라. 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 크면 주마.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겠죠. 빼앗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사실은 이 나의 엄마 아빠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선이는 결국은 이 집에서 도망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빼앗기게 될까 봐. 도망치게 되고 나와 나의 엄마 아빠는 명선이를 찾으러 나서게 되는데 그날 밤에 꽥꽥 소리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명선이가 다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 나무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한 아이가 금가락지를 왕창 가지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돌자 무수히 많은 동네 주민들이 그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빼앗으려고 아이를 몰아세웠던 거죠. 그리고 나의 엄마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친자식처럼 아끼는 한데 내가 지금 너희들 누군지 똑똑히 다 봤으니 가만 안 두겠다라고 으름장을 내고 명선이를 데리고 안아 내려오는데 이제야 보니 이 아이가 여자아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명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가 전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쉬우려면 남자아이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남자아이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라는 게 밝혀져서 우리 집에서 이제 나랑 한 방을 쓸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주방일을 봐주는 부엌일을 봐주는 사촌 누님하고 같이 한 방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이 둘은 여전히 가깝습니다. 남자아이처럼 명선이가 놀기 때문에. 근데 그러던 와중에 명선이하고 내가 만경강 다리가에서 놀게 되는데 그 다리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다리도 폭격으로 인해서 중간이 부서져서 끝부분이 이렇게 철골이 막 흐늘흐늘 다 떨어져 있고 여기는 돌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의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다리예요. 근데 항상 그 위험한 공간에 둘이 가서 놀고 심지어 명선이는 이 끝부분 철근에 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귀신처럼 휘청휘청 거리면서 놀기를 좋아하고 나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명선이가 노는 걸 구경밖에 할 수 없어요. 겁이 너무 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놀고 있던 와중에 공습, 비행기가 호주기 편대가 지나가면서 공습을 하게 되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명선이는 강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명선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혼자서 명선이가 서 있었던 이 철골 끝가에 있는 만경강 다리에서 서서 아 명선이가 여기서 놀았지라고 명선이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 철근에 뭔가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었냐면 금가락지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명선이는 자신의 몸에 들어있는 그 금가락지를 자신의 몸에 지닐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위험천만한 철근,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철근에 가서 묶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던 건데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그 금가락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걸 강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강물로 떨어뜨렸던 첫 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서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명선이가 여기서 죽게 만든 것은 호주기 편대의 공습 소리가 아니라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나 탐욕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그냥 바닥에 강물에 떨어뜨려 버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목인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고 하는 아이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과거의 명선이
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들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전쟁 와중 속에서도 피어있는 생명력을 뜻하는 소재고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은 명선이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된 부분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133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면 피란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자, 이 피란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 중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고요. 133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네 번째 해설을 보시면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선이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안에 반지를 끼우고 있었는데 그 작은 동그라미가 바로 반지고요. 금가락지. 명선이 생존의 수단이기도 한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134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면요. 금가락지를 나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다른 집이나 가보라니까 밥 없어! 라고 해놓고 아이고 아가 너 요런 거 어디서 났냐? 아가라고 호칭이 바뀌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머니의 태도가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탐욕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실제로 명선이 같은 경우는 주었다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몸에 많은 금가락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피란길에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쥐어주면서 얘기를 했겠죠. 혹시나 엄마 아빠랑 떨어지게 되거든 너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하나씩 꺼내주면서 너가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거라 라고 했겠죠 아마. 자, 그런 의미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긴 하지만 명선이는 그 당시 어린아이답지 않게 약간의 영악한 그리고 좀 똑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135페이지의 두 번째 해설 보십시오. 끊어진 만경강 다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경강 다리 실제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그 명칭을 소설 속에 그대로 집어넣었고 그 만경강 다리에 끊어져 있는 철골의 모습까지 묘사를 해놓은 건요. 정말 전쟁의 모습 그 이후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혹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의 첫 번째 보면 쥐바라순꽃이라고 하는 해설이 있죠. 그 쥐바라순꽃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명선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나와 함께 같이 논로를 다니면서 명선이는 나는 분명히 시골에서 자란 아이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풀의 이름을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꽃 하나를 꺾어들고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자 나는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을 지어내요. 모르는 이름이지만 쥐바라순꽃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예쁜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머리에 꽂고 그 머리에 꽂았던 꽃이 훌러덩 바람에 흩날려 강물로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들꽃, 쥐바라순꽃은 명선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려 이렇게 떨어지는 쥐바라순꽃은 명선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살아남은 생명력 강한 명선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핵심 정리 보기 전에 역시 이 작품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주제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타난 어른들의 모습은 전부 다 탐욕적인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탐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본디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삶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 정리할게요. 명선이는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영악한 성격이죠. 그리고 남자아이인 척 했지만 꽃을 보면서 예뻐하거나 머리에 꽂는 등 소녀다운 면모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는 약간 다르게 순진하고 철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명선이와 아주 친해지게 됐지만 명선이에게 너 금가락지 어디에 있어? 이런 질문은 꺼내지도 못하는 순진한 인물이고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대단히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 굳이 이해타산적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명선이의 숙부는 여기서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냐면
명선이의 숙부 역시 명선이랑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그 금가락지를 빼앗기 위해서 명선이를 여러 번 힘들게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명선이가 숙부에게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명선이의 숙부도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명선이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어른들은요, 전부 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들로 나타나요. 그것이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런 모든 장면들이 비극적이다 라는 거죠. 자, 소재의 의미 볼게요. 금반지라고 하는 건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물건으로 생존 수단이죠. 그러면서 명선이와 어른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소재입니다. 결국은 명선이가 금반지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들꽃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힘든 땅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명선이를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계패라고 하는 건 명선이의 목에 걸려있던 이름표 같은 건데, 그 안에 명선이는 어디에 살던 어떤 아이이고, 이 계패를 확인하신 분은 나중에 꼭 보답을 할 테니 명선이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명선이 엄마 아빠가 써서 명선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런 인식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보면서 명선이의 나의 엄마 아빠는 명선이를 좀 더 잘 보살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끊어진 만경강다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사실적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갈등 양상은 크게 나타났을 때 금반지를 가지고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선이, 그리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외적 갈등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설을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두 가지의 작품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그리고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도 있고, 그냥 그 비참한 사실을 작품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들도 있었으니까 각 작품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전 소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